선진국처럼 저성장과 재정난과 또 인구병까지 붙어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그렇게 질서요연하게 정밀하게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선진국 사례 봐도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돈을 풀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돈을 푸는 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풀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최근 이런 이슈도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4050 세대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도국에 태어나서 선진국의 수혜를 본 세대고요. 우리 또 위에 선배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후진국에서 태어나서 어쨌든 돌아가실 때는 선진국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우리의 또 자녀 세대들은 태어나 보니 선진국인 상황이 되는 거죠. 적어도 익숙한 방식으로서의 그 경제적 상황들이 나를 규정하고 나의 행동을 통제하는 굉장히 큰 기제로 이미 뭔가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4050 세대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사회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냥 완벽하게 선배 세대들처럼 은퇴를 해서 그냥 노후를 뭐 빈곤하든 아니든 살 수 있는 구조로 간다면 또 그것도 나름 뭐 괜찮은 겁니다.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은퇴를 하려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선배 세대의 삶의 원칙과 준칙과 4050의 게임의 규칙, 또 우리 후배 세대들의 또 생활의 그 원칙, 준칙들이 다 달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구조도 바뀝니다만 역할과 관련돼 있는 것들이 이 세대에 몰려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쨌든 고성장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좀 덜 벌어서 뭐 기분 나쁘거나 아플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나도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이라도 플러스 알파의 방식을 얻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양적 성장 안에서 어쨌든 구조가 아무리 바뀐다 하더라도 잘 적응만 한다면 평균에 수렴하는 방식은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 거대한 흐름 자체가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바뀌었죠. 도와줄 수 있는 재정은 좋았다가 나빠졌죠. 그나마 큰 사회의 기재가 되고 있는 인구는 늘었다가 줄고 있죠. 이런 구조 상황이 지금 4050이 한참 움직여야 될 지금 상황에 표면화했다는 거. 이 얘기는 뭐다? 밑에 따라오고 있는 자녀 세대에 대한 부양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요. 앞으로 갈수록 더 길어질 거란 말이죠. 두 번째, 이미 은퇴하신 우리 부모 세대들에 대한 봉양의 이슈도 존재해요. 흔히 얘기하는 뭐 마처 세대라고 그러죠. 부모 세대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 그 다음에 자녀 세대로부터 봉양을 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 실로 그런 상황이에요. 저성장 때문에 들어오는 소득은 별로인데 써야 될 돈은 위도 써야 되고 밑에도 써야 되고, 위는 사실은 초고령화가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 4050 세대 부모님들이 이제 한 70년, 70, 80 아마 될 텐데, 이분들은 이제 막 그 유병기에 진입을 하거든요. 유병기에 진입한다는 얘기는 그나마 건강하게 이제 은퇴하신 분들하고 달리 어마무시한 플러스 알파의 소비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의료와 간병 같은 구조죠. 한국처럼 의료 간병 체계가 그렇게 탄탄한 복지 체제가 아닌 상황에서는 올고지 자기 부담일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그분들의 그 노후 준비는 사실상 우리 같은 중년 세대의 자녀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썼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력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사적 이전을 통해서 그분들을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분들이 일단 크게 마이너스 요소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밑에 있는 우리 자녀 세대들 20대 중반 늦어도 30대에 이 독립을 해서 가족을 분화해서 구성을 해서 나가주면 적어도 여기에서 이제 적자분은 좀 줄어들 수는 있겠죠. 우리 대기업 상장사의 평균 신입사원 연령이 31세랍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회에 진입해서 1인분의 삶을 살아갈 동안 어마무시한 투자 기간이 더 늘어났다는 걸 얘기해요. 20대가, 서구 선진국은 20대에 이미 이분들이 흑자 구간에 들어가는데 한국은 30대가 돼야 자녀가 흑자 구간이 겨우 그나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 4050이 그나마 가지고 있는 돈을 여기 또 계속해서 쏟아부어야 된다는 얘기거든. 지금 4050 당사자 얘기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4050 세는 어떡할 겁니까? 아무리 뛰어나도 60세가 되면 정년제도 하에서 나가야 되고, 또 65세 이제 되면 국민연금을 받는데 그 5년의 이 크레바스는 둘째 치고서라도 이 저성장에서 만들어지는 소득의 축적이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이게 지금 4050 세대와 2030 세대가 그나마의 자산을 다 모아가지고 지금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길, 부동산이나 일부 고수익 상품들의 세대 간의 경합을 벌이고 있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경제학적 현상으로 뭐로 설명할 수 있냐면 이건 전형적인 스태그예요. 본인이 벌어들여야 될 소득의 수준은 낮은데 지출해야 될 물가의 수준은 높은 상황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단기, 중기의 편차는 존재합니다만 GDP와 CPI, 즉 성장과 물가는 한 방향을 향해서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한 국가의 향상심이자 제일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어 특정 국가의 시중금리가 10%다. 그 얘기는 특정 해당 국가의 1년 후에 성장률이 그래도 10% 수렴할 것이라는 어떤 나름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준칙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1%도 안 나오고 2%도 못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중년에서 5년, 10년 지나고 나서 이제 나가야 될 상황에서 위도 남아있고 밑에도 남아있고
남아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는 거죠. 구조적인 개혁 일단 압박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역할, 가장이라는 역할, 또 사회에서는 재정의 또 허리잖아요. 이런 역할까지 생각한다면 구조와 역할 이중의 그 더블 충격. 뭐 모든 세대가 다 어렵습니다만 4050 세대가 참 만만치 않은 사회에 진입했을 것이다. 그나마 저출생의 우리 후속 세대들, 그다음에 고령화의 위의 세대들은 말씀이라도 하는데 중간에 우리는 말도 못 하거든요. 지금 어쨌든 이분들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영향, 즉 소득에서의 어떤 수준들 놓고 봤을 때 한국 사회 중추예요. 허리예요. 이분들이 구조개혁 없이 5년 후에 10년 후에 그 단계에 진입한다면 이건 사회 전체 어마무시한 빛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여전히 힘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이 구조를 시대 변화에 맞게끔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3세대로 얘기했을 때 안타깝게도 여기는 우선순위가 가장 낮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쩌면 잠재력이나 영향력은 가장 큰데 우선순위는 또 떨어지다 보니 그 갈등이나 고민 또 아픔은 이쪽 세대에 좀 몰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애 주기 가설이나 혹은 그 금융 이론의 핵심이죠. 이 연령별 투자 원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쭉 놓고 봤을 때 이제 디플레에 들어가고 스태그에 들어간 상황에서는 전체적인 자산 배분의 전략을 굉장히 이제 수정을 많이 해야 돼요. 선진국은 보통 이제 저성장과 재정난 이 두 가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재정이 악화되는 이유도 성장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성장이 잘 된다는 얘기는 소득이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소득이 늘어나면 당연히 세금 매기죠. 그럼 재정이 좋아져요. 여기에 이제 인구까지 바뀌어서 돈을 낼 사람보다 이제 복지를 받아야 될 사람이 늘어나면 당연히 재정은 더 악화되는 방식이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은요, 확장 기조를 갈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정책이라는 것은 시장의 불황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실업을 관리하는 이제 금리 통화 정책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성장을 위한 우리 재정, 우리 정부의 성장 정책들이 있을 텐데 더 중요한 건 어쨌든 이게 저성장과 재정난이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유력한 플레이어는 지라고 불리는 정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뭔가 막 곡간도 단단하고 말이죠. 치밀한 전략으로 세대에 맞게끔 자원 배분들을 잘해주면 좋은데 그 얘기 안에는 기본적으로 재정이 나빠진다는 거가 깔려 있거든요. 아니 돈이 있어야 풀 거 아닙니까? 근데 당연히 돈을 어떻게 풀 거냐가 한국은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빚을 내서 풀 거냐가 재정 정책이 되는 거고, 그죠? 금리 정책을 통해서 풀 거냐가 있는 것인데 어쨌든 이 두 가지 방식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돈을 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성장은 저금리거든요. 저금리를 향상심이 있는 사회로 높여버리려면 돈이 풀려야 돼요. 인플레가 발생을 해야 그만큼의 갭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돈을 누가 낼 거냐가 핵심인 거죠. 그거 넣는 거 이게 이제 정책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최후의 대부자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도 정부는 그런 방식으로 빚이 많다 안 많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책을 잘 넣어가지고 적절한 수준에서의 어떤 인플레, 기대 인플레를 만들어주는 게 정부의 고유한 역할이에요. 선진국처럼 저성장과 재정난과 또 인구병까지 붙어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그렇게 질서요연하게 정밀하게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선진국 사례 봐도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돈을 풀 수밖에 없거든. 근데 이 돈을 푸는 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풀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최근 이런 이슈도 있지 않습니까? 주요 선진국들이 우리 2008년 금융위기도 마찬가지고 코로나도 마찬가지인데 단 한 번도 우리가 이 긴축을 최근에 한 적이 없어요. 이건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은 지금 더 심한 상황이죠. 이대로 간다면 올해 아마 정부 부채 한 50%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놓고 본다면 정부가 푼다? 그 얘기는 뭐다? 시중에 돈을 푼다는 얘기예요. 시중에 돈을 풀면 어떻게 생각하면 실물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라면 특정 공간에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현금의 가치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저축의 기대 효과는 옛날보다 없을 겁니다. 시중에 돈은 유동량이라고 하죠. M2 같은 경우가 최근 10년 사이에 2배가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 얘기는 당연히 실물의 부가가치가 2배가 늘어나면 이건 인플레예요. 근데 실물의 가치는 그닥 는 것 같지 않은데 돈이 2배가 풀렸다? 그럼 나의 현금 가치는 2분의 1로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죠. 실물은 그대로 멈춰있는 상황에서 유동성만 이만큼 늘어났어요. 그럼 이 돈이 어디 갈까요? 남아있는 실물 안에서도 그나마 많은 시장 수요자들이 여기가 될 거야 라고 판단하는 파트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한국에서의 자산시장의 일반적인 느낌이거든요. 본인들의 자산 배분의 전략들도 그때그때 맞게끔 수정을 해줘야 적어도 이 흐름 안에서 기본을 할 수 있다. 실제 그래서 지금 유동성 M2가 만약에 2배가 불렸다면 유동성은 이미 충분히 공급이 된 거예요. 유동성이 공급되고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당연히 인플레가 발생해야 됩니다. 인플레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금리가 뛰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고용도 늘어나고 부가가치도 늘어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건 안 늘어나요. 그럼 돈이 어디 갔을까요? 이런 거를 경제학적 현상으로는 유동성 함정이라고 그래요. 유동성 함정은 돈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이 실물로 올라오지 않는 상황. 즉, 이 식탁 아래에 들어가가지고 끊임없이 잠자고 있는 돈들이에요. 잠자고 있는 돈이 만약에 있고 이 신호가 확정적으로 확산이 되면 돈을 아무리 풀어도 그 돈이 된다라는 것은 보장을 할 수 없겠죠.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엇박자의 경제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바로 일본이죠. 30년 전에 이 장기 복합 불황에 진입을 하면서 정부가
돈 많이 풀었죠. 제로 금리도 가고요.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까지도 가고요. 최근에 QQE 들어갈 때는 비전통적인 금융 완화를 통해 가지고 중앙은행이 시중에 있는 자산까지 사들이면서 돈을 어마무시하게 공급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 덕에 워낙 많이 풀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일본 경제가 살짝 되살아나는 느낌들도 있습니다. 즉 인플레가 살짝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인플레가 보이니까 당연히 물가가 뛰죠. 물가가 뛰니까 당연히 실적도 늘어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도 높여주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건데 한국은 지금 돈은 풀었어요. 풀었는데 그 다음에 연결고리, 실물로의 연결고리가 잘 보이고 있지 않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시장은 심리라는 표현도 많이 했습니다만 심리가 전체적으로 뭐 인구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소위 정책을 따라가도록 혹은 순응하는 방식은 좀 아닌 것 같다. 반대로 얘기하면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좀 의심하거나 좀 반발하는 기제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 정부는 정책이라고 내놓습니다만 정책대로 잘 가지 않고 오히려 엇박자를 내는 경우도 왕왕 보여지고 있는 것들이 아마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정부는 정책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 안정적으로 이 방식으로 간다라는 시장의 불확실성과 의심을 낮춰줄 수 있는 강력한 신호를 줘야 돼요. 그래서 시장이 원하는 방식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유도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유도를 시킬 때 정책은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그냥 더 써도 되고 덜 써도 되는 거예요. 단 아까 얘기한 소위 이제 본인들이 제안한 목표를 내건 이 목표치 안에 돌아올 수만 있도록 많은 정책들을 쓰면 되는 것이죠. 이걸 잘하는 정부가 사실은 굉장히 현명한 정부이고 그런 정부가 사실은 지속성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죠. 노후 소득은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공적 이전이라고 표현하는 국민연금 같은 거 있죠. 우리 보장 체계가 잘 돼 있는 국가들은 늘 있는 국민연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적 이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내가 너 키워줬으니까 너도 나 좀 용돈 줘 하는 사적 이전. 예, 그것도 있죠. 세 번째가 사업 소득이 있습니다. 네 번째가 뭐 나 계속해서 일할래? 근로소득이 있어요. 다섯 번째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산소득이 있습니다. 이 5가지가 사실은 포트폴리오가 잘 맞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향점은 이 5가지 맞춰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부득불 뭐 근로의 능력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근로소득은 장이 사라지고요. 자산이 없으신 분들은 재테크도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만약에 자녀가 또 같이 힘들면 사적 이전도 안 될 거고요.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이제 편차를 좀 줘가지고 포트폴리오 전략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인데 어쨌든 지금 이 구조로만 생각한다면 인구 구조가 진분수일 때 만들어졌던 고용 임금 제도 안에서의 또 그 인플레와 디플레가 바뀌었던 이런 구조 안에서 지금 완전히 역전됐다라는 것은 모든 전략들을 원점에서부터 재수정,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이걸 가장 무난하게 사실은 충격이 가장 적은 방식이 뭐냐 하면 바로 근로소득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정년이라는 개념을 드러내면 우리가 고령 인구라고 이제 받아줬던 기준점이 됐을 때 불안함이 없어요. 그냥 본인이 할 수 있으면 일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생산 가능 인구로 남아 있어요. 생산 가능 인구로 남아 있으면 어쨌든 이분들은 뭐 적든 많든 근로소득이 발생합니다. 근로소득이라는 것은 장기 안정적인 소득이거든요. 그러면 장기 안정적인 소득이 있을 때 사실은 지속적인 소비 시장이 새로 만들어져요. 자, 그 얘기는 정년 제도만 사실은 재수정을 해도 이분들이 4050이 미래의 사회의 짐이 아니라 여전히 미래에도 강력한 사회의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소득이 발생하면 당연히 세금도 낼 거고요. 당연히 위로 올려버리면 위에 있는 이 역삼각형에 계신 분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거죠. 계속 올라갈 거니까. 그런 점에서 정년 연장이라는 개념도 사실은 약한 개념이고요. 평생 근로와 관련되어 있는 구조, 환경들을 만들어주면 초고령화라는 이슈가 결코 위기가 아니라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시장이 만들어지면 새로운 부가가치가 만들어지죠. 그 부가가치를 젊은 친구들의 혁신과 1인당 부가가치로 또 소위 공급으로 메워준다면 사실은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세대 상생형의 비즈니스도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만들어진 제도가 유효할 때까지는 그 제도가 먹혀들어요. 근데 그게 안 먹혀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60세 정년 제도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뭐 10% 빼고는 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은 그 전에 이미 희망퇴직이다, 공고사직이다가 이제 다 중간에 이제 퇴장을 하시게 되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일단 기업이 돈을 못 벌게 됐어요. 저성장 때문에.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매년 임금이 늘어나는 고연령자들의 고용이라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물론 그 안에서도 생산성이 높으신 분들은 계속 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소위 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중간에서 이제 나가게 되는 거고 절대량 차지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또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 시장에서 자영업과 관련된 우리 실업의 안전판이잖아요. 자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또 만들어지는 하는 거라 사실은 정년과 관련돼 있는 이 개념만 바꿔주고 그 바꿔주는 구조 안에서 연령 비례형의 임금 제도만 만약에 수정만 시켜주면 기업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크게 부담은 안 돼요. 임금이 조정되기 때문에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숙련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그 조직은요 늙은 조직이 돼서
대해서 혁신이 없어요. 이분들도 임금을 좀 낮춰서 젊은 사람들을 뽑을 수 있고 또 이 젊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또 그 또 수혜를 입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한국은 뭐 이상하게 세대 갈등적인 어떤 키워드로 지금 많이 수렴이 됐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 약간 까집어서 다시 분해해 보면 절대 그 갈등형이 아니라 융화형이고 어쩌면 한국 사회의 거의 모든 제반의 사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첫 번째 입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너무 정년이라는 단어에 감정을 개입하지 말고 일할 수 있을 때 일할 수 있는 환경, 사회, 즉 모든 사람들이 전체가 활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구조적인 어떤 제한들을 풀어주고 규제를 낮춰주고 또 그렇게 하는 기업과 시장에는 보조금과 지원금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또 세대 간에 같이 연합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때는 얼마든지 지원해주는 체제들을 만들어낸다면 사실은 인구가 만드는 구조 또 구조가 바뀌지 않아서 발생했던 그 간극들을 메울 수 있는 중요한 출발이 될 수가 있죠. 우리 4050의 우리 중년의 친구분들께 제가 세 가지만 강조를 좀 드린다면 첫 번째는 일입니다. 일에 대한 재구성을 반드시 하셔라. 지금 있는 일 포함해서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평생 근로라는 단어를 썼고요. 평생 활약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대세입니다. 피할 수 없는 흐름이고요. 앞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시간의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죠. 외부의 환경이 이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인의 내부에서의 준비 상황들을 체크를 해야 되겠죠. 직장이 아니라 직업, 너무 뻔한 얘기긴 합니다만 본인의 경쟁력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의 지금 4050 해도요, 한 20, 30년 이상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차피 일자리는 최근 AI다 뭐다 해서 재편돼요. 고정된 일자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라지는 일자리도 생길 거고요. 늘어나는 일자리도 생길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다 플러스가 되지 마이너스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경험을 놓고 보면.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대공황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 일과 본인의 미래를 일치시킬 수 있는 어떤 포인트들, 그 지점들을 지금부터라도 좀 찾아내는 작업들이 중요하고요. 기술이든 뭐 전문의 숙련이든 이런 것들을 갖춰내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대 변화에 올라타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AI가 나는 곧 은퇴할 거니까 AI 올라타는 거 별로 뭐 재미도 없고 뭐 안 할 거야 이러시면 좀 곤란하고요. 적극적으로 시대 변화에 맞게 올라타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관계입니다. 관계라고 제가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한국의 가족 문화가 급격하게 붕괴되면서 가족 때문에 소비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새로운 소비처로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족은 든든한 안전판이죠. 사실은 가족이 제공하는 유무형의 많은 부가가치 때문에 아빠도 존재하고 엄마도 존재하고 또 자녀분들도 존재하는 방식으로서의 어떤 세대 모형들이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0.75명의 출산율 그리고 우리 4인 가족이 지금 한 14, 5%밖에 되지 않는 이 상황 놓고 본다면 사실은 본인들에게 주어졌던 그 많은 수혜나 많은 어떤 효과들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사실은 비용을 아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건 뭐 비용 대비 편익의 차원에서만 놓고 본다면 가족과 관련된 즉 관계와 관련돼 있는 것들을 비용으로 보지 말고 투자로 볼 수 있는 방식은 지금 해줘야 된다. 어쩌면 그게 마지막 단계일 수 있다. 좀 지나고 나서 이제 근로의 소득이 단절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보다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출해야 될 수준들이 좀 늘어나게 된다면 그걸 메울 수 있는 그 유일한 방식이 관계, 가족이거든요. 특히 배우자들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설정을 잘 해서 그분들이 본인에게 짐이 아니라 힘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다시 세팅해서 관계를 재설정해 준다면 4050 앞으로 한 3, 40년 정도는 굉장히 큰 든든한 우군이 될 수가 있다. 만약 자칫 잘못하면 지금처럼 핵가족화, 파편화되는 방식으로 가족이 분화되고 질판화돼 버리면 사실상 가족이 가져오는 어마무시한 고비용을 올고지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불행은 둘째치고서라도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미래와 관련된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돈이에요. 어쩌면 소득입니다. 그래서 5가지 소득원 잘 포트폴리오를 맞춰가지고 본인에게 특화된 방식으로 우선순위도 배분하고 국민연금도 좋고 자녀와의 관계도 좋고요.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좀 잘 일구는 방식도 좋고요. 일하는 방식도 좋고요. 우리 자산소득이죠. 재테크 같은 것들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그런 우는 좀 피하는 게 4050이 어쩌면 그나마 지금 가지고 있는 축적 자산 그리고 이제 곧 끝날 근로소득과 관련되어 있는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저수지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생로병사가 있기 때문에 60, 70 정도 되는 이제 고령의 인구들은 현역 때에 있었던 집에 대한 그 정리가 당연히 전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역 때는 당연히 뭐 4인 가족 이상이었을 테니까 집도 컸을 거고요. 적절하게 좋은 공간에 있었겠죠. 그래서 전형적인 방식으로는
다운사이징, 그러니까 집을 줄이거나 평수를 줄이거나 혹은 매도를 해서 뭐 근교로 나가거나 하는 방식이 지금까지의 그 소위 세대 주기가설의 핵심이었어요. 생애 주기가설의. 근데 문제는 이제 한국이 지금 60대, 70대가 굉장히 강력한 신규주택 매수자로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잘 안 보이는 현상들이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60대, 70대가 과거에처럼 자산을 정리해야 될 연령대라고 일단 보지 않는다라는 거 가장 큽니다. 요거는 뭐 인식의 전환인데 사실 60대 환갑됐다고 요즘 환갑잔치 안 하잖아요. 그 맥락은 뭐냐면 60, 70대가 여전히 본인이 현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현역이죠. 그래서 사실은 더 활발한 방식으로서의 투자도 해야 되고 근로활동도 해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를 중심으로 한 현역 세대의 소위 소비 주체가 이제 연장이 되는 거죠. 연장이 된다면 60대, 70대는 당연히 현역처럼 왕성하게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집을 팔 리가 없죠. 오히려 가만히 내려다 보니까 우리 후배 세대, 자녀 세대를 놓고 보니까 이제 장기 저성장을 살아야 될 것 같고 상황이 쉽지 않거든요. 그럼 이 친구들에게 뭔가 그래도 부모로서 상속의 의지를 통해 가지고 이 친구들에게 뭔가 하나라도 더 이렇게 보태주려고 하는 이 본능이 또 존재할 거 아닙니까? 특히나 한국은 상속 의지가 높은 국가다 보니까 그 시절만큼 축적한 여러 자산을 통해서 즉 부동산을 통한 뭘 통한 간에 이 불패 신화를 통해서 얻었던 여러 자산을 정리를 해서 자녀 세대에게 주려고 하는 욕구들이 발생을 해요. 이분들이 자녀 세대가 스스로 준비해서 수요자가 돼야 되는데 60대, 70대가 대리 수요자가 되는 방식, 즉 구매자와 사용자가 다른 방식으로서의 욕구들이 여기가 없을 때는 이 시장 조건들을 맞춰가지고 균형 가격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갈 건데 여기는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낮아지는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강해요. 반대로 이분들이 늘어나니까 또 이분들이 베이비붐 세대거든요. 숫자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자기 자녀들에게 그래도 뭔가를 주려고 생각을 한다면 더 사겠죠. 근데 공급은 적어요. 그럼 당연히 가격은 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런 식의 맥락 때문에 과거에 만들어진 딱딱한 이론들은 조금 과감하게 좀 폐기할 필요가 있겠다. 60대, 70대도 굉장히 밝은 현역이고 주택 소비의 새로운 수요자일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정책이랑 내용들에 대한 재편들이 당연히 전제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60대, 70대가 예를 들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계속해서 높아진다면 전체적인 자산 포트폴리오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런 식의 배분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가격들이 계속될 거냐라는 것은 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 한국도 이제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나면 한 20, 30년 있다가 이제 다사사회라 그래서 한자 말로 마늘 다자에 죽음 사자 그러거든요. 이제 베이비 부머들이 어쨌든 이제 평균 수명까지 사시고 돌아가시게 되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시기든지 간에 이제 정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분들의 정리해야 될 자산들이 우리 잘 알고 있는 가계 자산 7, 8화를 차지하고 있는 집이란 말이에요. 부동산을 정리해야 될 텐데 이거 누가 받아줄 겁니까? 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좀 줄여서 나눠서 해서 이제 준 세들은 당연히 자기 집이 있으니까 안 할 거고요. 그나마 없는 친구들이 사야 될 텐데 이미 허들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분들이 살 수 있는 수준이 될까라는 거죠. 내놓는 가격은 뭐 예를 들어 10일 텐데 살려고 하는 사람은 1, 2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거는 뭐 맞춰줄 수밖에 없겠죠. 이런 구조로 생각한다면 사실은 전체적인 입장에서 집값 전망과 관련된 흐름,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사실 그렇게 밝지는 않겠다. 다만 이제 이 시점이 언제인가가 관건이겠죠. 우연히 맞출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건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 더 중요한 거는 경착륙을 줄이려는 어떤 정책의 노력도 있고 심리의 전환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 느닷없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대비한다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주의 깊게 좀 지켜봐주면서 그런 식의 어떤 변화의 포인트들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분들이 선호했던 강남의 뭐 우리 선도급 아파트라든가 혹은 평균을 높였던 부동산들이 가격 조정을 받는 시점이 아마 그런 조정의 포인트가 아닐까. 한국 사회는 많은 지금 문제를 가지고 있죠. 뭐 비단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가 사회는 늘 사회 문제에 고민하고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한국처럼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국가는 좀 드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사례를 놓고 봤을 때 그 문제를 한 단어로 바꾸면 양극화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즉 격차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텐데요. 이거는 뭐 자산의 격차도 당연히 있고요. 우리 교육의 격차도 존재하고 노동의 격차도 존재하고 주거의 격차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더 중요한 건 세대의 격차도 존재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격차는요. 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분해를 해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모든 사람들이 중류화의 삶을 사는 것도 또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수준에서 사실은 등위가 나눠져 있는 사회가 향상심도 발휘되고요. 또 계층 이동에 또 공간들도 넓어지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미래의 편익을 위해서 현재의 고통을 또 공감하는 또 교환하는 이러한 어떤 좀 바람직한 모습,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불확실성을 없애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거든요. 지금 이게 격차란 이슈로 소위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사회입니다. 문제는 당연히 이걸 메워야 될 거예요. 메우는 방식으로 구조를 바꿔주고요. 더 중요한 거는 격차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식은 검증된 방식이죠. 사실은 윗단을 떨어뜨리는 방식보다 밑단을 올리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해요. 충격도 덜하고. 근데 이제 인구 구조학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굉장히 큰 충격들이 지금 몰려 있으니까 서로 양보하기 어려운 세대 격차, 세대 갈등의 이슈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거 풀어야 됩니다. 풀 수밖에 없고 풀지 않으면 한국 사회 지속 가능성은 없어요. 이미 0.75명의 출산율을 기록한 사회다. 그 얘기는 한 세대 후가 되면 가족이 존재하지 않고 출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늙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결국 사회라는 것은 진분수의 인구 피라미드처럼 끊임없이 밑에 인구가 들어와서 선배 세대들이 밟아왔던 경로 안에서 바통을 연결해서 받는 방식으로 하나하나 올라가고 또 밑에 세대는 또 그 위를 바라보면서 올라가는 이런 세대 연결형, 세대 교류형의 사회 구조가 바람직하고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작금에 보여지는 0.75의 출산율, 그 다음에 4인 가족의 실종, 또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증발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세대 격차의 한 단어만이라도 사실은 줄일 수 있는 우리 넛지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넛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렇다고 잘 정교하게 준비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후속 세대, 즉 격차의 하단에 존재하는 친구들이 미래를 생각하고 또 꿈을 꿀 수 있는 사회 구조, 결국에는 사회를 좀 평평하게 갈 수 있는 방식으로서의 어떤 재구성, 정책의 포인트라든가 관심, 애정의 초점은 어쨌든 세대 격차의 하단에서 지금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좀 맞춰줘야 되고 그들이 미래의 문을 열 수 있도록 그 여력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